예, 느닷없는 북한 무인기 출몰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군용 무인기가 어디까지 발전했고 또 북한 무인기는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드론 전문가에게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를 모셨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편의상 지금부터 드론이라고 제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드론은 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방송국에도 많고 또 민간인들도 많이 쓰는 것인데 지금 북한 무인기가 느닷없이 이제 저희에게 굉장히 이제 놀라게 했는데 사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무인기 기술이 세계 최고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미국의 뭐 무인기 기술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데 북한 무인기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북한 무인기 기술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 알려진 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김정은 집권한 지 10년 동안 주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에 무인기 시험하는 거는 있긴 했어도 열병식에서나 좀 보여줬고 또 무인기는 고도 자체가 대부분 다 이제 10km 이하에서 비행을 하니까 우리가 또 탐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상 레이더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관심도 많이 없었고요. 다만 1000대 정도가 있다 이런 얘기는 보도로 봤습니다만. 북한도 무인기가 뭐 보통 한 길이가 한 3m에서 8m 정도 한 중형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들여왔던 뭐 VR3라든가 그다음에 뭐 푸첼라라든가 뭐 이런 무인기들이 있고요. 또 방연이라고 그래서 또 그 중국의 그 무인기를 역설계를 해서 들여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미국의 그 이제 표적기를 뭐 어디서 얻어가지고 그걸 또 모방해서 설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인 공격기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끔 열병식에서 보여줬고요. 자, 그렇다면요. 교수님이 이제 3에서 8m 정도의 크기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놀란 건 만약에 북한의 무인기가 뭐 폭탄을 탑재해 와서 서울까지 날아왔다가 실수로라도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크기면 폭약이라든지 뭐 또 이제 화학무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탑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오늘 이제 보여준 거는 대체로 군이 파악한 건 한 길이 그다음에 이제 전폭이라 그러죠. 2m 정도. 그러면 이제 이게 2014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백령도에 추락한 우리가 그 무인기를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좀 분석을 좀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무게는 뭐 15kg가 채 안 되는 굉장히 미니 UAV입니다. 그러니까 미니 무인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다가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일반적인 폭탄을 장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것도요. 무인기가 뭐 15kg 된다고 그래도 실제로는 그 안에는 이제 뭐 탑재 엔진도 뭐 예를 들면 엔진도 들어가야 될 거고 뭐 각종 전자 장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요. 그래도 또 연료도 들어가야죠. 비행을 하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탑재체로 쓸 수 있는 건 아마 한 3kg 안팎 그 정도라 그러면은 실제로 뭐 효용성 있는 폭탄을 장착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무서운 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무인기인데 이런 걸 가지고 혹시라도 뭐 생화가스나 이런 거 뭐 패키징해서 줄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신경가스나 뭐 그 핵폐기물이다 이런 거를 놓아가지고 이제 뿌리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지금 크기로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정도는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죠. 자, 그 이제 지난번에 발견됐던 무인기를 이제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군이 그래도 탐진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떨어진 기체를 발견한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비행할 때는 뭐 사실은 이게 크기가 2m라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대부분 다 지상 레이더나 아니면은 이제 항공기도 그게 공격형 뭐 헬기든 뭐 경전투기든 다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더에서 그걸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크기가 작으면은 대부분 다 레이더라는 게 물체에 부딪혀 가지고 반사되는 그 레이더 신호를 가지고 이제 그 추정을 하는데 얘가 굉장히 예를 들면 이번에도 뭐 예를 들면 헬기나 항공 전투기가 쫓아갔잖아요. 그러면 뒷공무니에서 보면은 RCS라고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 해서 실제로 반사 면적이 너무 적어요. 그럼 얘가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결국 전투기나 헬기도 레이더를 쏴서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렇죠. 그걸 못 하니까 육안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아마 그러니까 레이더 탐지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격추도 어렵습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전투기가 떠도 격추가 어렵다는 말씀. 그런 거죠. 예. 대부분 다 무기 체계들이 예. 대부분 다 이제 뭐냐면은 탐지를 해야 예. 탐지라면 얘가 대체로 좌표계를 잡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무기를 눌러 가지고 이제 요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상 무기도 예를 들면 왜 지상 무기는 발사를 못했냐 그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벌컨이든 비오든 이런 것들도 자체 무기에 레이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레이더가 그 적의 그 무인기를 봐야 좌표계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발사를 해서 자기가 쫓아가서 잡게 되는. 그 정도 크기의 드론이 많이 넘어오면 현실적으로 탐지도 쉽지 않고 어려운 추적도 거죠. 쉽지 않고 격추도 어려운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이제 그 2014년인데도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국지 방공 레이더라든가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로 뭐 이제 그 소형도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한 거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그 외신에서 본 건데 뭐 우리나라 방사청에 보면 신속 획득 사업으로 예. 이 레이더가 연동된 그런 이제 그 드론 아주 소형 그 드론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개발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전자파를 쏴서 무력화시키는 무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타격 무기인데 예. 비물리적인 무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적인 무기라는 건 우리가 그냥 이제 뭐 미사일이든 폭탄이든 뭐 이제 확탄이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때려 가지고 잡는 거고요. 예. 이 비물리적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제밍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쟤네들이 그 지상 그 이제 통제소가 있을 거고요. 예. 무인기랑 그 이제 교신을 할 거 아닙니까? 초기에. 그러면 교신을 하게 되면 그 교신에 대해서 교란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락을 유도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요. 대통령께서 오늘 우리 빨리 열심히 훈련도 하고 대응체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기술로 마음만 먹으면 드론 대응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투자를 한다면? 뭐 사실은 2014년 이후에 그랬죠, 예. 상당히 투자를 좀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의외로 보면은 보시는. 네네네. 근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예. 아마 우리가 이제 그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또는 대비 태세가 안 돼 있거나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 드론의 크기로 봤을 때 격추 못 시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비하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될 것이고 일부는요. 네. 그러나 앞으로 차근차근 대응 태세를 만들어 나가면 드론 대비 태세는 우리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